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1910년대에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경제적 수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1920년대의 마찬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하였는지, 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민족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3.1운동 이전에 191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910년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힘으로 한국인들을 억누르는 통치, 이른바 무당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제는 강력한 힘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 이에 맞서서 의병 활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하고요. 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저항을 하는 비밀결사 형태의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독립운동을 하루아침에 끝낼 수는 없다. 앞으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외로 나가서 이러한 어떤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191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1910년대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서요. 농민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군인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북한의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일제의 군인과 경찰, 헌병대 같은 것들을 습격을 하면서 파괴적인 의병 활동을 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응원을 잡기 위해서 일제의 경우에는요, 강력한 어떤 탄압의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의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하게 되고요. 결국 1915년에 결국 일제 헌병에게 체포되어서 사형당한 인물 바로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검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대놓고 의병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많은 이런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경우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고 저항운동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아마 시험 문제를 내가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한 2문제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밀 결사도 한 4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도 한 4-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는 이거게 라는 식으로 물어보기가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어떤 목표로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아마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1912년에서 14년까지 활동했던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은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유생대를 중심으로 조직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왜 고종은 비밀 지시를 해야 했을까? 대놓고 날 위해 싸워달라, 나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됐겠죠. 고종은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주변에는 누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친일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조약에 체결하고 한일 병합 조약에 체결하는데 동의를 했던 신하들만 주변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놓고 공식적으로 일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거나 혹은 나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쪼로로 일본에 달려가서 그거를 알릴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경우에는 과거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고종의 비밀 지시를 받은 밀지라고도 하는데요. 밀지를 받은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임병찬 같은 사람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최익현의 제자예요. 최익현 들어본 기억 나나요? 네, 1학기 때 이 사람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은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고종의 친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등장했냐면은 강화도 조약 즈음에서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다름없다라는 논리, 이른바 네, 외양일체론 그죠?을 주장했던 사람이 또 이 최익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에 대해 저항하면서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고, 그때 그의 제자였던 임병찬도 함께 활동을 했었죠. 다시 말해서 최익현이는 어떤 사람이냐? 보수적인 양반 유생의 아이콘과도 같은 인물이고,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임병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뜻을 함께할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독립의군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양반 유생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은 무엇인가요? 유교 성리학이죠. 유교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효와 충이죠. 아, 예, 앞에서 8, 9반은 이거 대답 못해도 역시 훌륭한 10반은 대답도 잘해요. 그죠? 아, 네, 역시 잘 가르친 보람이. 네. 웃음을 참아보려고 했는데 네, 참아지질 않네. 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맞아요. 자,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다? 효와 충이다라는 거죠. 그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느냐? 고종이 왕위에 복귀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왕조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벽주의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의병 전쟁을 계획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한날 항시에 조선 총독과 일본 총리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당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일 합방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이며 큰 잘못인지를 따지고 그와 동시에 의병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서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던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국내에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항일 운동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이 독립의군부와 굉장히 대조적인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최기종, 박상진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상진의 사진이 보이나요? 네. 딱 모습을 보아하니 벌써부터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죠. 뭔 차이가? 아까 다시 임병찬 잠깐 볼까요? 네, 임병찬의 모습과 그리고 박상진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딱 보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렇죠.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뭔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독립을 이뤄내고 난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을 목표로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공화정의 형태, 왕이 없는 형태의 나라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과거 의병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실력을 양성하려 하였던 애국 계몽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어떤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아마도 시험 문제를 낸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복벽주의나 공화주의에 대해서 지문을 하나 던져놓고 요거를 목표로 활동했던 1910년대의 비밀단체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살짝 생각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활동을 했나요? 독립전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광복회 자체가 일단은 군대식 조직으로 갖추어진 조직이었고요.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군관 학교를 만주에다가 만들려고 했고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뺏는다든지 광산을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우편차, 오늘로 치자면 택배차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습격을 해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모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뺏고 하다 보니까 헌병 경찰에게 발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었던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는 비밀리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되었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평양의 숭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이 된 항일 비밀 여성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학교의 여선생님들과 여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송죽회예요. 아무래도 여성단체이다 보니까 위에서 살펴본 단체처럼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면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를 후원한다든지 같은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송죽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송죽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조직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두 비밀 결사와는 달리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각이 되지 않았던 비밀 조직, 그게 바로 송죽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즈음에서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주로 두 분야에서 이루어졌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 두 가지의 분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평양 숭의 여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런 다른 지역의 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자신들의 조직 활동의 영역을 조금씩 전국 각지로 넓혀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 송죽회 출신의 인사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이런 독립운동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송죽회라는 단체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비밀 결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성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우리 1학기 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비밀 결사로 만들어진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에서는 평양의 대성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의 대성학교 출신의 학생들, 평양 지역의 20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비밀 결사 조직으로 기성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기성야구단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위장? 맞아요. 실제로 모여서 뭐 했을까? 야구했어요. 실제로 모여서 야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구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이다 라는 것을 겉으로 보였지만은 요거는 페이크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만주에 만들어진 독립군 무관학교에 평양의 청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조직하고 활동했던 단체가 바로 이 기성단이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한 명? 입학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제 발각이 되면서 더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해체된 단체로 기성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죠, 그죠? 의병 활동했던 최은호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이게 뭐게? 라고 이렇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지 않나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선생님이 내시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선생님 왜 여기 보면 문제 이딴 식으로 안 나왔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도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너무 나중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별로 어려울 것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시피 국내에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외로 건너가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은 바로 만주 지역이었어요. 바로 여기 부분 되겠죠. 자, 이 만주 지역
지역에서는 민족운동가들이 학교를 세운다든지 독립운동군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학교, 기지 같은 것들을 건설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왜 하필 만주였을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가 나왔잖아. 왜 낫지? 왜 가까운 데가 나은 이유 뭘까? 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일단은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또 국내와의 연락이 쉽죠.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찍부터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라든지 그 이후에 일제의 경제적인 침투와 수탈 등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도움을 받고 활동하기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1911년에 청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전체를 통치할 만한 통일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 어느 정도 통치력이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항일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지역이 또 이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역을 간도 지역이라고 해요. 만주 중에서도 이쪽을 간도라고 하는데, 자, 간도 지역 중에서도 서쪽에 있었던 서간도 지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신민회 기억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요런 이야기 했어요. 서울에 엄청나게 부자 집안에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지금 돈으로 하면 600억 정도 되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였다. 요런 얘기. 네, 다들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아무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요 삼원보라고 하는 불리는 지역에다가 신민회가 주도하여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치기관이 뭔가요? 자기들이 알아서 통치하기 위한 기관을 가지고 자치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는 어떤 통일된 정부에 의해서 질서 유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실상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유지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운동가들은 삼원보 지역에다가 경학사라는 이름의 자기들끼리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의 그 이혜영이라고 하는 부잣집에서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학교이고요. 나중에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간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북간도 지역은 서간도 지역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이 세도 정치의 어떤 수탈과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건너가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정촌이라든지 명동촌이라고 불리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 자금을 모은다든지 독립운동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김야견 같은 민족운동가들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자치기관을 만들었으니 이름이 간민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간도 지역의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의 이름을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민족개혁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애국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자치를 담당했던 단체가 바로 간민회라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민족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 같은 이러한 학교들을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사람이 있죠. 들어봤죠? 네, 그 사람도 이런 명동학교 졸업생 출신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던 교육의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일본이 여기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죠? 한국인들이 활동하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도 자기 땅이 아니지만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민족운동이 일어나자 이후에 일제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러한 어떤 단체들이 이후에는 짧게 활동하고 해체되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북한도 지역에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왕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대종교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무장단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중광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위에 써놨죠. 1909년에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민족 종교이며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철 들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국사 배움책에 조금 앞으로 넘기면은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부분에서 나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에 동의를 한 5 대신들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간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본 민족 고유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토라고 해서 여러분 뭐 신사참배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신토의 이제 절이 신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만 믿는 종교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을 하려면은 우리도 우리 민족만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민족만의 종교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뭉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인 것이고요.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뿌리가 되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바로 그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만주 지역에서는 많은 대종교 신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네, 궁금해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 한 몇백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뭐 교단도 있기도 하고요. 자, 뭐 아무튼 그 대종교 교단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중광단이고요. 3.1운동 이후에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 지역, 간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항일 무장 투쟁 단체, 독립군으로 확대 개편이 된 단체가 바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산리 대첩 들어봤나요? 네, 이런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해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해주는 이쪽 땅을 우리는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여기는 중국 땅이었는데 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청나라를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이 땅을 얻어가게 되면서 여기는 러시아 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걸어서 건너가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도 정치의 수탈과 일제의 수탈을 피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찍부터 연해주 지역에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거주지, 신안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가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던 것이고요. 이른바 권업회라고 하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 같은 것들을 1911년에 조직을 하기도 해요. 권업회 무슨 뜻이냐면은 권장하다, 일할 것을 권장하는 단체가 바로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왜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지었느냐? 역시
그렇죠. 위장이죠. 그죠? 경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권업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권업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활동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1914년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단체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임시정부들의 경우에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3.1운동 이전에도 임시정부가 세워진 사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그렇죠. 연해주에서 세워진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민족운동가들 가운데 명망이 높았던 이상서를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한 대한광복군 정부 같은 것들을 세워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1914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1914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뭔가요? 네, 그렇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흔히 동맹국과 연합국의 전쟁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동맹국이라고 한다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요런 쪽이었고요. 그 다음, 네, 이탈리아는 동맹국 쪽이었다가 나중에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죠. 연합국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쪽이 연합국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쪽에 가담하나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연합국 쪽에 가담을 하나요? 독일. 연합국. 네. 우리 2학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연합국 측의 일원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일본은 같은 편이었다, 다른 편이었다? 같은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러시아 영토 내에서 항일 운동하는 단체들을 가만히 놔둔다? 일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것을 우려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러시아 정부의 경우에는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활동들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권업회나 대한광복군 정부의 경우에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는 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해체되는 그런 어떤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상하이에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또 동참을 하게 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한편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난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이름을 고려공산당으로 고치게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수업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데 내가 너무 수업을 빠르게 한 거 아니지, 그지? 네, 일찍 하고 빨리 끝내주는 게 좋죠, 그죠? 네, 네. 자, 갑시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곳이나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은 당연히 그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기가 좋겠죠, 그죠? 미국도 꽤나 괜찮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미국은 크기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노동 이민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다인종 국가가 된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그 활발했던 노동 이민 가운데 많은 한국인들도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한국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느냐?
하와이였어요. 자, 하와이의 경우에는 1850년대부터 사탕수수 농장, 파인애플 농장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일할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70년대 때부터 중국인들의 노동 이민이 시작이 되고요. 80년대, 9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일본인들의 이민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00년대 가게 되면은요, 이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단결 투쟁을 하게 됩니다. 노동 조건의 개선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파업 같은 것들을 전개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 단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하와이 쪽에서 1900년대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노동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하와이에 건너가서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사진 신부라고 혹시 들어봤으려나? 사진 신부? 초창기에 맨 먼저 넘어갔던 사람들은 일할 남자들이 많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힘들고 일하고 사는데 결혼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와이 정부 쪽에서 이제 결혼 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와이에서 일하는 남자들한테 양복 입히고 멋있게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얘네랑 결혼할 사람, 얘네 땅도 있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야라고 해서 사진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저쪽에서 한쪽 쪽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하와이로 보내요. 그러면은 하와이 있는 사람들이 나 얘랑 결혼할 이렇게 골랐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그 사진만 보고 하와이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했던 거예요. 막상 하와이에 도착해 보니 그 잘생기고 양복 입은 사람 온데간데 없고 꾀죄죄하고 노동에 시달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차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결혼을 하기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결혼을 해서 정착해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신부라고 하는 거 궁금하면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최근에 소설도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뭐였지? 나의 하와이 엄마들이었나? 비슷한 제목,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와이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동양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 미국 그 중에서 또 하와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돕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전명은 장인한 의거를 계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전명은 장인한 의거라고 하는 거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라나요? 네. 네, 뭐였지? 네, 괜찮아요. 자,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일본은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해요. 이때 왔던 재정 고문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때 왔던 외교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190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인터뷰를 할 때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한국인들도 원하는 바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이 인터뷰에 분노하면서 쟤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2명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전명은 장인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스티븐스가 배에서 내릴 때 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전명은이 먼저 뛰어가서 총을 쐈는데 발사가 되지 않아서 몸싸움을 하니까 장인한이 뒤에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사살했다라는 이런 얘기 기억이 나죠, 그죠? 네. 응? 맞아요. 하나 총을 3발 쐈는데 한 발은 전명훈이 맞고 나머지 2발은 스티븐스가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2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돈을 모아서 비싼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재판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죠. 요거를 계기로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 단체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여기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도 대부분 하급 노동자로 살면서 힘들게 먹고 사는 와중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굉장한 애국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시기에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우리랑 겪은 게 좀 다르다 보니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와이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하와이 지역에서도 파인애플 농장,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조국을 잊지 않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독립운동에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조국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다가 대학교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하와이 사람들이 돈 모아서 한국에 세운 대학교 뭐게요?
맞아요. 인하대학교죠. 인천에서 하와이로 건너간 사람들이 모아서 세운 대학교가 인하대학교죠. 와. 1학기 때 얘기했었나? 아 열심히 봤구나. 네 사실 네 내가 대사를 다 외울 수 없어가지고 이거 군데군데 이렇게다가 좀 써놓거든. 그래요. 보셔도 관계 없어요. 자. 아무튼 이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와이에서 이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걸로 안 된다. 실제로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조직이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하와이에서 일하는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낮에는 일을 하되 밤에는 모여서 군사훈련이나 교육을 받도록 하였어요. 그게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에 하와이에 큰 흉년이 들게 되면서 거기에 사는 한국인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요걸 만들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1910년대의 이 항일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활동과 국외에서 전개되었던 활동으로 구분해 두시면은 기억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외의 경우에는 이 단체가 만주에서 서간도냐 북간도냐 연해주냐 아니면 미국이냐 요 정도 구분할 줄 알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민족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3.1운동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다른 번 박수.